사랑하는 아들이 연쇄살인마라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 하지만 실록과 한중록이 기억하는 그의 진짜 얼굴은 달랐습니다. 내시의 목을 잘라 궁궐을 활보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조선 왕실 최악의 연쇄살인마. 그 광기의 기록을 파헤쳐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은 내관, 나인, 의관,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후궁까지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하루에 6명을 죽인 날도 있었으며 시신을 내다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엽기적인 살인사건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1757년 사도세자 22세 무렵 옷을 갈아입는데 강박증이 있던 사도세자는 옷 시중을 들던 내시 김한채를 죽인 뒤 그 목을 잘라들고 들어와 아내인 해경궁 홍씨와 나인들에게 보여주며 효시, 목을 매달아 보임,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내가 그때 사람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는데 흉하고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라고 공포에 떨며 기록했습니다. 1761년 사도세자는 옷을 갈아입다가 또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옷 시중을 들던 빙해가 옷을 입히는 데 실패하자 화가 난 사도세자는 빙해를 몽둥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녀는 후궁 박씨로 사도세자가 정성왕후의 나인이었던 그녀를 건드려 첩으로 삼았을 정도로 매우 총애했던 여인입니다. 사도세자의 자녀인 은전군과 청근옹주를 낳은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죽은 빙해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시신은 정실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돌에 맞아 다친 아들 은전군을 연못에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불안감 때문에 점술이나 굿에 의존했습니다. 하루는 점을 치기 위해 맹인 점술가를 불렀는데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점술가를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토막내어 묻거나 버렸다는 섬뜩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사도세자는 단순한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아버지 영조와의 불화로 인한 극심한 우라병과 강박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간 사도세자 죽음의 비극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어쩌면 뒤주에 갇혀 죽은 원인이 사도세자의 행실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둘 결심을 한 건 어쩌면 왕실을 피바다로 만든 연쇄살인을 멈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미치광이 살인마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잔인한 결말입니다. 그저 사도세자는 미쳐서 사람을 죽인 왕세자라는 단편적인 사실 너머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을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으로 내몰았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피해 기록을 남겼던 것인지,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영조 임금의 늦둥이 아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후사가 없어 애를 태우던 상황이었기에 어렵게 얻은 아들에 대한 기쁨과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그렇게 귀한 존재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살에는 이미 글자를 깨우치고 5살에는 스스로 서책을 찾아 읽으며 어려운 내용도 척척 이해하는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궁궐의 신료들은 물론 소문을 들은 백성들까지 모두 그의 비범함에 감탄하며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훌륭한 군주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린 세자의 맑은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타고난 지혜가 반짝였고 영조 임금 또한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 이 나라의 앞날이 밝아지는구나 하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찬란했던 기대와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살, 아직은 한창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는 부왕 영조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막중한 임무, 바로 대리청정을 맡게 됩니다.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노련한 정치적 수완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어린 세자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무게였을 겁니다. 게다가 영조 임금은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이나 그를 향한 질책 또한 혹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숙한 점이 보이거나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면 날카로운 꾸짖음이 마치 비수처럼 꽂혔고 완벽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냉정한 시선은 늘 세자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숨막히는 압박감이 어린 세자의 숨통을 조여왔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안의 복잡한 정세는 또 어떻고요? 왕세자를 둘러싼 권력 싸움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붕당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죠. 이들 각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왕세자를 어떻게든 이용하려 들었고, 때로는 세자의 작은 허점이라도 잡아 흠집을 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감시의 대상이었고, 그가 내뱉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온갖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해석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 밝게 빛나던 총명함과 당당했던 자신감은 점차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평가와 비난, 그리고 완벽주의자 아버지의 냉랭한 시선 속에서 세자의 내면은 조금씩 병들어갔습니다. 밝게 빛나던 총명함 뒤편으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연 이 어린 왕세자는 이 모든 압박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내몰려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비극의 서막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린 세자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불안과 고독의 그림자는 점차 현실에 기이한 행동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주변에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소문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죠. 가장 가까이에서 세자를 모시던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이라는 기록은 바로 이 시기의 참담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세자가 종종 섬뜩한 환각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존재와 대화하거나 때로는 무고한 궁녀나 내시를 칼로 베어 죽이는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갑작스러운 폭력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궁궐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궁궐 복도에서 칼을 든 세자의 실루엣이 어른거릴 때마다 겁에 질린 궁녀들은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내시들은 언제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몰라 숨죽이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자의 기이한 행각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늘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신료들의 눈에도 그의 광기는 선명하게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압박감에 시달리던 한 인간의 정신이 병들어버린 순수한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세자의 이상 행동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의 역사학자들까지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죠. 어떤 이들은 세자가 진정으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다고 보지만 또 다른 이들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아버지 영조와의 해묵은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붕당 세력이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을 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왕세자의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상대 세력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세자의 기이한 행동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격 빌미가 되었고 세자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조 임금의 고뇌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자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서 완벽을 기대했던 그는 세자의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쩌면 영조의 그 복잡한 감정들이 세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데 일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자의 정신 이상은 과연 순수한 병환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정치적 경랑과 부자 간의 엇갈린 마음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진실은 때로 한 가지 얼굴만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법이죠. 이처럼 세자를 둘러싼 진실은 여러 겹의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 베일이 벗겨질수록 우리는 더 큰 혼란과 긴장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실타래는 이제 막 얽히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세자를 둘러싼 진실이 여러 겹의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낼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혼란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세자의 병화는 순수한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조선을 뒤흔들던 거대한 정치적 경랑과 부자 간의 엇갈린 마음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겁니다. 세자의 기이한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궁궐은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운 침묵과 함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특히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은 세자의 모든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이를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활용하려 혈안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작은 실수나 인간적인 나약함마저도 상대당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겁니다. 세자의 정신적인 불안정은 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세자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은밀한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세자의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세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 임금의 고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들이자 자신의 뒤를 이을 왕세자로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기대했던 그는 세자의 변해가는 모습에 깊은 실망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피를 나눈 아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역시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고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 엄격함과 질책이 오히려 세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애정이 뒤섞인 영조의 복잡한 감정들이 세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세자의 아내이자 왕비가 될 해경궁 홍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의 회고록인 한중록은 바로 이 시기 지옥 같았던 궁중 생활과 세자의 이상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광증과 살인 행각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지키려 애썼던 여인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고스란히 담아냈죠. 해경궁 홍씨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세자가 환각에 시달리며 궁녀나 내시들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마저도 과연 순수한 목격담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문과 아들 정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구성된 것일까요? 세자를 둘러싼 진실은 이처럼 다양한 시선과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았고 또 어떤 이는 그를 타고난 광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자의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권력투쟁과 가족 간의 갈등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궁중의 압박과 점차 심해지는 세자의 이상 증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음모와 비난 속에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모든 혼란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이 모든 혼란의 끝은 결국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달았죠. 1762년 윤 5월, 영조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아들인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명령이었죠. 한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처단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영조의 마음속에는 왕실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아들의 계속되는 기행으로 인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고뇌를 넘어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존엄이 걸린 중대한 결단이었을 테죠. 뒤주에 갇힌 세자의 절규는 끔찍했습니다. 땡볕 아래 좁디 좁은 뒤주 안에서 세자는 살려달라 울부짖고 몸부림쳤지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닿을 수 없었죠.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자는 목마름과 허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뒤주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마저도 세자의 비참한 운명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모화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부자 간의 비극이자 권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세자의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아들을 죽게 한 영조는 깊은 후회와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는 생각할 사, 슬퍼할 도로 그를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세자의 아들, 즉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 또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찾고 복권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화산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거대한 신도시인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화성행차는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고 백성들에게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깊은 행사였죠. 정조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도세자는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정신병을 앓았던 연쇄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당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불운한 왕세자였을까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단순한 정신병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영조의 지나친 기대와 질책, 그리고 궁중 내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당쟁이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는 어쩌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려 그의 행동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처럼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단편적인 사실 너머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와 그 시대를 움직인 거대한 힘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왜곡된 진실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과연 우리는 그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고뇌와 비극을 되새기며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